이제 기본서를 보시면 이번 과정부터는 좀 이제 표를 해 가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 그 목차는 이야기 드렸는데 별들은 좀 하셨나요? 일단 목차 한번 보세요. 목차 보시면 목차가 16쪽인데 제1편의 부동산학 총론은요, 중요한 데가 제2장하고 3장이에요. 그래서 2장에다 별을 2개, 3장에 별을 2개. 2장, 3장. 뭐 그런 데가 좀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제2편의 그 부동산 수요 공급 이론은 별 3개. 최고 많은 게 별 3개까지만 할 겁니다. 경기 변동은 별 1개. 한 개도 없는 거는 뭐 안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제3편의 시장론이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별 1개 정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입지 및 도시공급 구조는 이제 별 2개. 그 다음에 이제 정책론은 제2장의 부동산 정책에다가 별 3개. 그 다음에 부동산 조세는 별 2개. 별 천지네, 그죠? 자, 부동산 투자론인데, 거기는 1장, 2장 다 별 3개. 그러니까 이제 투자론이 중요하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금융 쪽이죠. 자, 부동산 금융에다가 별 2개 하고, 그 다음에 제 2장에 재당 및 부동산 증권에다가 별 2개. 거기도 뭐 나올 거는 비교적 빤한데, 제 1장에다가 별 3개, 1장에다. 금융 쪽. 별 3개. 그 다음에 이제 제 2장에다가 별 2개. 개발관리 쪽에서는 제 2장에 이제 개발권 마케팅 있죠? 개발권 마케팅 쪽에다가 별을 2개 정도. 이용관리 쪽은, 이용 및 관리 쪽은 관리 쪽이 의미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 쪽에 별 1개. 감정평가 쪽은 제1장이 비교적 수월하고요. 거기는 무조건 맞추는 게 좋아요. 별 3개. 그 다음에 제2장은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감정평가 방식 및 적용인데, 그래서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별 1개. 별 2개 하죠. 별 2개. 그래서 많이 좀 나오긴 하는데 보통 3개는 나오는데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고, 하고 나니까 별 천지네? 뭐, 그런 거죠, 뭐. 그러니까 이제, 가시면서 또 이제 별을 다시 할 건데요. 그런 정도가 의미가 있다, 뭐, 이야기고. 자, 1편은 일단 여러분 그 동영상을 보고 오셨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만은, 보시기로 했으니까 일단, 구정이 좀 껴 있어서 마음이 급하니까, 자, 부동산 경제론부터 갑니다. 78조. 뭐, 그래야 점수가 좀 나오겠죠. 78쪽에 보시면 부동산 수요 공급인데, 이 수요 공급은 늘 말씀드리지만 뭐 대부분은 들어봤던 데기 때문에 크게 거부감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험에서는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그 이야기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요 개념 보시면, 자, 부동산 수요에서 개념 보죠. 수요란 소비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재화의 가격 수준에서 그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수요가 뭐냐, 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수요의 개념인데요. 수요라는 게 디맨드 사겠다, 뭐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구매한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실 때 이제 제가 그 11, 12월 달에 어마어마하게 강조했던 게 2가지인데,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은 쪼갠다, 분석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분석 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은 반대말과 비교한다. 그래서 어떤 과목이든 이와 같이 비교해 보면 거의 해결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이제 뭐 거의 우리가 습관이 된 것 같아요. 분석하는 거는. 그래서 수요의 반대는 공급인데요. 공급이 팔겠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수요는 조금 더 명확한 건, 파는 게 장사가 아니고 물건 사러 다니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럴 때 수요의 개념이 뭐냐 하면, 첫 번째로는
일정 기간 동안에 수요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이다. 이렇게 방금 읽어보시니까요. 이때 수요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을 수요 가격이라 하고, 이때 수요자가 몇 개나 살 거냐, 그런 걸 수요량이라고 하더라. 그럴 때 여기 이제 수요 쪽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것, 시험에서는 유량, 저량, 이 일정 기간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일정 기간 동안에 정의되는 걸 우리가 유량 개념이다, 또는 유량 변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반대로 일정 기간의 반대가 일정 시점인데, 일정 시점에서 정의되는 것들도 있다. 이처럼 일정 시점에 정의되는 걸 우리는 저량 개념이다, 또는 저량 변수다라고 한다 그랬는데, 아까 우리가 수요의 개념을 뭐라 그랬죠? 일정 시점에서 구매한다 그랬어요. 일정 기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건 일단 유량이다, 그 이야기, 그죠? 그래서 그런 느낌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유량과 저량은 일정 기간하고 일정 시점의 차이만 있는 게 아니어서 시험에서는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미 한 6개 이상 기출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이따 상세히 보기로 하고, 이 구매하고자 한다는 건 뭐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흔히 사전적 개념이다, 또는 계획된 개념이다라고 하는데, 사전적이라는 거는 뭐냐, 이거는 사후적이 아니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수요는 앞으로 사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어제 그저께 샀다라는 게 아니에요. 왕년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 살 예정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 빵에 대한 수요가 있을 때 이따가 수업 끝나고 나면 배가 고플 수도 있으니까 빵을 몇 개 사볼까? 요거는 수요예요. 앞으로 살 거니까. 그런데 어젯밤에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빵을 5개나 사서 먹었다, 그거는 수요라고요? 이미 뱃속에 들어가 있는 건 수요가 아니라고요? 그건 수요가 아니에요. 과거의 역사적 현실일 뿐이고.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욕구라는 거는 뭐냐 하면, 사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일단.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수요는요, 사고 싶은 생각만 있다고 수요가 아니고, 실제로는 구매력이 있어야 돼요. 구매 능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이런 걸 유효 수요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시험에서는 이 두 군데가 나왔어요. 유량이나 저량이냐 하고 이제 유효 수요 뭐 이런 게 나왔는데, 나머지는 뭐 큰 의미가 없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러면 나는 빌딩을 하나 사고 싶다, 사고 싶은 의사가 있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사고 싶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 빌딩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안 갖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고 싶은 의사는 있는데 아직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계속 준비만 하고 있다, 열심히. 조금씩 모아가고 있다. 그런 걸 뭐라 그러느냐? 맨날 준비만 하는 걸 우리가 예비군이라 그래. 예비군? 그러니까 그냥 수요요, 예비 수요요? 예비 수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구매 능력이 없는 거는 실질 수요가 아니고, 유효 수요가 아니고 예비 수요라고 한다. 그다음에 이제 수요 가격은 수요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가격이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정의해요. 수요량은 수요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최대량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수요 가격보다 더 비싸게 지불하지는 않는다, 수요자는. 예를 들어서 빵이 한 개 1,200원이더라. 왜 빵을 샀습니까? 그랬더니 1,200원보다 비싸면 안 살라 그랬는데 그냥 1,200원 이니까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불할 수 있는 최저 가격이요, 최고 가격의 성격이요, 최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더라. 그럴 때 이제 여기서 가장 시험에서 의미가 있는 건 유량하고 저량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걸 한번 잘 정리해 보자. 유량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영어도 좀 기억하셔야 돼요. flow라고 합니다. flow는 이제 흘러간다는 이야기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라는 것을 담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일정 기간을 줘야 의미가 있는 변수.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정의되는 변수이다. 예를 들어서 1년 동안에 정의되는 것, 또는
한 달 동안에 정의되는 것 또는 일주일 동안에 정의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변수에는 어떤 게 있느냐? 예를 들어볼 수 있느냐? 뭐 얼마든지요. 예컨대 이제 우리들의 소득을 1년 단위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흔히 연봉이라 그래요. 연봉. 또는 한 달 단위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연봉이에요, 월급이에요. 그래서 이제 월급 또는 월급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연봉이나 월급 또는 소득 같은 것들은 어떤 기간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 아무 기간이 없다 또는 이 변수 안에 월 또는 년이라는 기간이 숨어 있는 거예요. 기간이 없다 그러면은 정의할 수 없는 것들이죠. 아니면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료다 또는 지대이다. 아시다시피 임대료라는 거는 통상적으로 별 이야기 안 해도 한 달 동안 이 건물을 사용하고 내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이라는 기간이 들어가 있는 거죠. 지대가 뭐냐 그러면 이제 렌트라고 하는 건데 토지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모른다면 분석한다 그랬죠. 땅 지자 임대할 때 대자니까 토지 임대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요거 말고도 많죠. 뭐 예를 들어서 당기 조금 말이 어려운데 당기 순이익이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뭐냐? 이 손익계산서에 주로 쓰는 계정인데 여러분 순이익이라는 건 순수한 이익이라는 이야기죠. 그럴 때 단기라는 게 뭐예요? 단기가 작년 1년 동안이에요? 올해 1년 동안이에요? 올해. 그러니까 회계에서 단기는 올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1년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벌었냐 그런 이야기죠. 이런 걸 단기 순이익이라 한다. 이거 말고도 많죠. 예컨대 주택 거래량이다. 거래량 또는 신규 주택 공급량이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주택 거래량이 몇 개냐라는 거는 어떤 시점에서는 없어요. 거래가 안 되니까. 1년 동안에 몇 개냐 그랬을 때 80만 개냐 아니 뭐 140만 개냐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니까 이 거래량이라는 거 기간이 없다고 있다고요? 있다. 신규 주택 공급이라는 것도 뭐 새로 아파트 몇 개나 지었냐 그랬더니 이 순간에는 못 지어요. 1년이란 기간을 줘야지 40만 개냐 43만 개냐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거다. 우리나라가 보통 통상 40만 개 정도 지어대요. 주택 거래량은 대략 100만 개가 좀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유량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저량은 뭐냐? 저량은 영어로는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이것도 스탁. 그래서 저량이라는 건 일정 기간 동안 정의되는 게 아니고 일정 시점에서 정의되는 거다. 그래서 일정 시점이 뭐냐 하면 예컨대 현재 시점이에요. 현 시점 아니면 엊그제가 12월 31일 아니었어요? 12월 31일 현재 뭐 이런 이야기 어떤 날짜 뭐 오늘 1월 2일 현재 그래도 되고 어떤 시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시점에서 의미가 있는 게 뭐냐 이 소득하고 좀 비교할 만한 게 재산이에요. 재산 예컨대 재산이 얼마세요? 그 이야기 지금 얼마 갖고 있냐 그 이야기예요. 뭐 어떻게 호주머니에 있는 거요, 통장에 있는 거랑 싹 다 합해서 호주머니에 있는 것,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지갑 꺼내가지고 세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는 뭐라 그런다 그랬느냐? 개인은 재산이라 그런다 그랬죠. 그런데 기업들은 기업회계에서는 재산이라 그런다고요. 조금 거창하게 자산이라 그런다고요. 자산, 어셋 자산이라 한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시점에서만 의미가 있더라. 조금 까다로운데 이 자산이나 이 부채, 이 자본 이런 것들은 이 대차대조표라는 데서 쓰는 계정이에요. 대차대조표는 뭐 이제 보통 이렇게 표시하니까 이 대차대조표가 영어로는 밸런스 시트에서 BS라 그러는데 이쪽이 자산 계정이에요. 이쪽은 이제 차변 쪽을 대변이라 그러는데 이쪽은 부채하고 자본 계정이다.
그래서 이제 대차대조표는 왜 대차대조표라 그러냐? 왜 영어로 밸런스 시트라 그러냐? 양쪽이 합계가 똑같아요. 늘 밸런스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차대조표라 그러는데, 근데 어떤 회사 부채가 100억이고, 그다음에 자본금이 50억이다. 그러면 자산은 얼마라는 이야기예요? 150억이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면은 제가 이 중에 하나 괄호 넣어놓으면은 괄호를 채울 수 있겠어요? 이렇게 괄호하면 채울 수 있겠죠? 이게 한번 시험에 나왔잖아요. 결혼. 이런 걸 왜 내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회계인데 이 정도 알아라 그 이야기인데 그죠? 다행히 설명을 종종 하니까 리츠 설명할 때는 이제 기업회계 상법 이야기를 좀 하거든요.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라는 걸 설명하다 보니까 상법 용어가 많아. 어쩔 수가 없어. 안 하면은 일반인들 거의 모르니까.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건데 어쨌든 이쪽은 다 12월 말일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정리를 해요. 우리나라는 12월 결산법인이 대부분이어서 그러니까 언제 기준 부채냐? 12월 말일자 기준. 그러니까 어떤 시점이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하신 거죠? 네, 좋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고 임대료나 지대랑 비교될 만한 게 뭐냐 그러면은 부동산의 가격입니다. 가격 또는 가치. 그래서 우리가 그 아파트가 얼마예요? 그러면 3억. 그럼 언제 기준 3억인데 이렇게 물어봐야지. 무조건 3억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그게 10년 전 3억이란 이야기인지 지금 3억이란 이야기인지 현 시점에서.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시점을 줘야 의미가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저량으로 따질 수 있는 것들은 이거 말고도 많죠. 예컨대 주택 재고수 또는 분양 재고 이런 것들 아니면은 인구수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로 저량이라고 한다. 재고라는 거는 현 시점에 주택이 몇 개냐? 1,560만 개냐? 1,600만 개냐? 이런 이야기인데 그거는 현 시점에 몇 개냐고 세봐야 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미분양 재고도 작년에 그 분양을 했는데 안 팔리고 남아있는 게 현재 몇 개냐 그 이야기예요. 현재. 그래서 현재 8만 개냐? 5만 개냐? 4만 개냐? 미분양 재고가 많아야 경기가 좋은 거예요? 줄어들어야 경기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분양 재고를 늘상 파악하고 있어요, 국토부는. 그 다음에 이제 인구수죠. 현재 인구가 우리나라가 5,400만이냐, 5,300만이냐, 현 시점에서 얘기한다는 이야기죠. 이와 같이, 자, 이제 우리는 이걸 외울 건 아니니까요. 유량하고 저량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일정 기간이냐, 일정 시점이냐죠, 물론. 그래서 변수를 보고 그 안에 기간이 숨어 있다 그러면 그건 유량이에요. 그런데 특정 시점에서만 의미가 있다 또는 현재 기준으로 셀 수 있다. 현재 기준으로 셀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만들어질 것들이에요?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재고의 성격이 강한 것들. 옛날에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만들어질 것들은 현 시점에 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 거는 유량이에요. 새 거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재고라는 건 앞으로 새로 만들 것들이에요? 아니고 옛날에 만들어 버린 것들이에요. 그렇죠. 과거에 만들어 버린 것들이죠. 그러니까 현 시점에 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량은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것들 재고의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가지 기준으로 정리했죠. 일정 기간이라는 게 기간이 숨어 있는 변수는 전부 다 유량이다 그랬어요. 시점이다 그러면 저량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새 거다 그러면 새 거. 그러면 뭐라 그랬느냐? 유량. 재고다 그러면 뭐라 그랬다고요? 저량 그랬죠. 미분양 재고. 이것도 시험에 나왔는데 이것도 재고니까 저량인 거예요. 네. 인구수? 이 신생아가 아니고 이미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재고다 우리는. 우리가 새 거라고요? 재고라고요? 재고. 오늘 병원에서 응애하고 태어나야 그게 새 거니까. 그러니까 인구수도 재고에 불과하다. 그럴 때 이 스탁이라는 거는 영어 스탁은 재고라 그랬죠. 의미가. 여기 쌓일 저자 양자니까 쌓여있다라는 게 재고거든요. 그래서 이 저량이라는 게 재고량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재고 그러면 뭐라고요? 저량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준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보죠. 책을 확인하면 78쪽입니다. 수요 개념인데
수요란 소비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재화의 가격 수준에서 그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 그랬고,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가면 두 번째 줄에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을 말하고, 수요 가격은 그 수량을 구입하고자 하는 최고 가격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그죠? 그럴 때, 자, 옆쪽에 바로 2번 수요의 성격을 보시면, 자, 사전적 개념이다, 뭐 유량이다, 유효수요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시험에서는 유량이 뭐 특히 의미가 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요량은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파악되는 유량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유량 개념이 일정 시점에서 파악되는 저량 개념은 아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그 다음에 그러나 부동산처럼 단기적으로 공급이 제한되는 재화의 수요 또는 공급 같은 것들을 분석할 때는 유량뿐만 아니라 때로는 뭐도 분석한다고요? 저량도 따지긴 따지더라. 뭐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동그라미 3번의 유효수요는 다 중간에 보시니까 수요량은 단순히 내가 욕구, 뭐 구매하고자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구매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구매력이 있는 것, 그런 걸 우리는 유효수요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밑에 가로 3번하고 가로 4번으로 넘어가는데, 가로 3번은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수요 함수는. 그래서 수요 함수는 뭐 함수라는 말 자체가 어렵기만 하지 의미 없으니까 놔두시고, 자, 가로 4번에 수요 법칙이 있고요. 자, 넘어가 보세요. 일단 넘어가 보니까 가로 5번에 수요 곡선이라고 있나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려보겠어요. 그래서 이 수요 법칙이라는 것하고 수요 곡선은 당연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수요 곡선이다. 수요 법칙은 뭐냐? 가격하고 수요량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뭐 너무나 잘 아시죠?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가격이 쌀 때 그 수요량을 늘리죠. 반대로 가격이 인상될 때는 그 수요량을 줄이려고 할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이런 걸 뭐 흔히, 그러니까 우리가 백화점에서 세일할 때 물건을 많이 산다 그 이야기죠. 뭐 가격 쌀 때 물건을 많이 산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걸 흔히 이제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 가격하고 수요량 사이에 반비례 관계이다. 반비례 또는 역의 관계이다. 또는 부의 기울기 마이너스 기울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 게 뭔 말이냐? 뭐 이제 이해가 중요하죠. 이거 외우는 게 아니고, 여기 자, 가격이 아래로 내려가니까 수요량은 아래로 내려갔어요, 위로 올라갔어요? 이런 게 이제 반비례예요. 반비례, 반대로 움직이는 것.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로 움직이니까 비례요, 반비례요? 반비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 다음에 이 수요 곡선을 그려보면 이제 우리가 좀 느낌이 오긴 오는데, 이 수요 곡선도 가격하고 수요 양의 관계를 그래프로 도시한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수요 곡선을 도출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많은데 뭐 굉장히 어려운 방법들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가장 정확하고 가장 쉬운 방법을 선호하는데, 그게 뭐냐? 시장 조사하는 거예요. 시장 조사.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죠. 자, 우리가 빵 시장이라 가정하자. 빵 시장. 그럴 때 빵의 수요자들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자. 자, 어떤 빵이 가격이 500원일 때가 있고 1000원일 때가 있다라고 가정하자. 이렇게. 그럴 때 수요자에게 시장에 가서 물어봐요. 빵값이 한 개에 1000원이라는데 몇 개나 살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뭐 경기도 안 좋은데 뭔 빵이 그렇게 비쌀까요? 그러더니 10개 사겠대요. 빵값이 500원이면 어쩔 건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못 먹었던 거나 실컷 먹을까요? 그러더니 30개를 사겠다 그러더라. 그래서 이제 장사가 설마 그런 이야기는 안 하겠죠. 30개 사가지고
못 먹어서 썩으면 어쩌려고 그렇게 사세요. 뭐 이런 이야기는 안 하겠죠. 달라는 대로 주겠죠. 그래서 이 두 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수요곡선을 만들어내는데 수요곡선은 디맨드, 수요가 이제 영어로 디맨드니까요. 약자를 써서 대문자 D를 항상 쓰게 돼 있고, 자, 이 그래프의 의미가 뭐냐? 여기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수요곡선은 위쪽을 향하는 거예요, 아래쪽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곡선을 우리가 흔히 이렇게 불러요. 우하향 하는 곡선이다. 이렇게 우하향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럴 때 모르면 분석한다 그랬어요. 우하향은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디를 향한다고요? 위를요? 아래를요? 아래 하자니까 아래를 향하는 모양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럴 때 이게 도대체 부의 기울기, 역의 기울기를 갖는다는 건 또 뭐냐?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안 해본 건 아닌데, 그런데 너무 오래됐죠. 우리 젊은 분들이야 뭐 그렇게 오래됐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있으면은 뭐 조금 편하긴 하죠. 마음이 뭐 이게 안 쳐다봐도 다 이해할 것 같으니까. 여기 X축, Y축이죠. 자, 그럴 때 이렇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이 있고요. 이렇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이 있죠. 그럴 때 여기 이제 뭐 예를 들어 Y = X 더하기 3이다. Y절편이 3이라는 이야기고 기울기가 플러스 1이라는 이야기죠. 플러스 1이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X축이 1만큼 증가할 때 Y축도 정확하게 1만큼 증가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기울기는 X축의 변화량분의 Y축의 변화량이니까. 이해하신 거죠? 자,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는 뭐 당연히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자, X축이 증가요, 감소예요? 하나가 감소할 때 Y축이 하나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 분의 요거는 마이너스 분의 플러스니까 전체 기호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래서 뭐 보나마나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X 플러스 뭐 15 이 정도 되겠죠. Y절편이 15 정도 된다 치고 뭐 절편은 필요 없어요. 절편은 뭐 이제 우리가 지금 기억할 일은 아니고 X값이 0일 때 Y가 얼마냐라는 게 절편이니까 됐고, 어쨌든 이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고 이거는 마이너스요, 그 생략이 됐지만 플러스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생겼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놈은 플러스 쪽이에요, 마이너스 쪽이에요? 마이너스. 이제 설명했으니까 미리 갈게요. 공급 곡선은 이따가 그리면 얘랑 비슷하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플러스라고 이야기하는, 정의 기울기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자, 거기 수요 법칙하고 확인해 보시면 가격과 수요량 사이에 대체적으로 일정 관계가 있는데,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하는 관계, 즉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반비례 관계, 이런 걸 수요 법칙이라고 한다. 이 반비례 관계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괄호 5번의 수요 곡선이죠. 동그라미 1번에 자, 수요 곡선이란 부동산의 가격이 P1일 때 수요량이 Q1. 거기 보니까 이제 P1 있죠. A점이에요. 그 다음에 자, 수요량 P2일 때 Q2와 같이 거기 이제 B점이죠. 부동산의 가격과 가격에 따른 수요량의 조합을 좌표로 연결하고 이 조합을 연결한 선이다 그랬죠. 그럴 때 동그라미 2번에 수요 곡선은 그림과 같이 우하향하는 형태이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하향하는 모양의 곡선이다, 그런 이야기죠. 조금 까다로운데, 그러니까 이제 수요 곡선은 뭐하고 뭐의 관계라 그랬느냐, 아까 가격과, 그렇죠, 소득과 수요량의 관계요,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요?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죠.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일 때 수요량이 몇 개냐라는 걸 주로 나타내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 괄호 6번에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인데, 요거는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변수들까지도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를 정확하게 느끼셔야 된다 그랬죠. 요거 하고
그다음에 수요의 변화죠. 그래서 뭐 이런 건데요. 일단 우리가 액면상 차이가 전혀 없어 보인다라는 문제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수요량이고 하나는 수요니까. 그래서 이런 게 시험에서는 잘 써먹을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경제학을 따로 공부하지 않았던 사람은 당연히 똑같은 이야기 아니냐라고 생각할 텐데 전혀 다르다 그랬죠. 요거 수요량의 변화는 당해재화의 가격이 변화할 때다. 변화한다는 게 뭐 내려가든 올라가든 둘 중에 하나니까요. 그 다음에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느냐. 이럴 때는 수요 곡선 상에서의 이동이다 그랬죠. 다시 말해서 원래 가격이 1,000원인 재화가 있는데 500원으로 내려갔다고 가격이 변한 거죠. 이렇게 변하면 이 수요자는 어떻게 행동하느냐. 원래 1,000원일 때는 이 정도 한 10개 정도를 살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격이 500원으로 내려가니까 여기까지 30개 정도를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가격이 변화하니까 수요량이 이렇게 변화했는데 수요량을 늘리는 과정에서 그래프 자체가 이동했다고요. 곡선 상에서만, 곡선 위에서만 이동한다고요. 곡선 위에서. 그래서 곡선 위에서 곡선 상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정확하게는. 만일 가격이 500에서 다시 1000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 수요자는 가격이 비싸지면 처음에 쌀 때는 30개 먹으려고 그랬죠. 그런데 비싸니까 점점점 구매량을 줄이죠. 줄여가지고 10개까지 줄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수요량을 줄인다 그 이야기예요. 이런 과정에서 수요곡선이 뭐 오른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다고요, 왼쪽으로 이동했다고요, 곡선 상에서만 이동한다고요. 상에서죠. 그러니까 이 수요량의 변화는 곡선 상의 이동이에요. 왜냐? 가격만 변화하거든요. 그런데 수요의 변화는 전혀 달라요. 요거는 가격 이외의 변수가 바뀔 때죠. 가격 이외의 변수, 이 변수들이 변화할 때죠. 그러니까 가격 이외의 변수 중에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것들이 있단 말이냐. 얼마든지 있어요. 예컨대 가격은 똑같은 1,000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소득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러면 소비량을 줄일까요? 늘릴까요? 늘리겠죠. 그러니까 가격 말고도 다른 것들은 영향을 줘요. 또는 경기가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은 뭐 어차피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리 좀 써야죠, 뭐. 그 다음에 이자율이 싸다. 이자율이 쌀 것 같다 그러면은 돈 빌려서라도 소비를 늘리죠. 그 다음에 저거 좀 어려운데. 타재화의 가격 같은 것들도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봐라. 예컨대 이제 제가 과일을 사러 갔어요. 과일을 사러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사과를 좋아해서 사과를 사려고 갔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과를 한 20개 정도만 살까?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그만 박스로 한 박스 뭐 이렇게. 그래서 갔는데 사과는 가격이 조금 비싼 것 같기도 하고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배가 아니고 지금은 귤이 싸죠. 귤이 형편없이 싸요. 한 박스에 9,900원이래. 그러면은 굳이 막 한 몇만 원 주고 사과를 살라 그럴까요? 사과의 수요를 확 줄여버리고 귤을 살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과 입장에서는요. 다른 재화의 가격이 너무 싸면 오히려 그 수요를 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러니까 다른 재화 가격에 영향을 준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뭐 조금 이따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수요 곡선 자체 이동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뭔 말이냐? 이런 이야기인데 자 여기가 량이고 여기가 가격이다.
라고 했을 때 아까 이제 우리가 수요 곡선은 뭐 이렇게 생겼다 그랬죠. 우하향하는 모습이다. 이야기는 뭐냐 하면 수요자는 가격이 비쌀 때는 여기까지만 사겠다. 그래서 1,000원일 때는 뭐 한 10개. 자, 500원이라면 몽땅 살 의사가 있다. 그래서 500원일 때는 30개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 치자. 그럴 때 가격이 똑같은 1,000원이라고 하더라도 변화가 없어요. 가격은 불변이다. 다른 변수. 예컨대 소득이 바뀌었다. 소득이 증가한다. 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똑같은 1,000원이라도 소득이 늘었으니까 10개보다는 더 먹겠죠. 마찬가지로 500원일 때도 더 먹을 가능성이 많고 이 점을 연결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새로운 수요 곡선 D-를 만들 수 있는데 이 곡선은 하얀 색깔 수요 곡선보다는 오른쪽으로 간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일단 수요의 증가다 이렇게 불러요. 증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라고 부르냐. 이거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만 왔어요. 오른쪽으로 오면서 살짝 위로도 올라갔어요. 위로. 그래서 이런 걸 우상향 이동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시 우하향이요, 우상향이요? 우상향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야, 좀 이자가 비싸질 것 같다라는 생각 한번 해보자. 이자가 아무래도 올해는 좀 올라갈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올라가죠. 이자. 뭐 이미 올라가고 있고. 이자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똑같은 1,000원이라도 우리가 막 대출금 이자도 많이 내야 되고 빌린 것도 갚아야 되니까 아무래도 10개보다 많이 살까요? 덜 살 수 있을까요? 덜 살. 500원일 때도. 그러면 이렇게 두 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새로운 수요 곡선이 만들어진다 그 이야기고 이거는 n의 툴과 구별하기 위해서 더블 다시 D 더블 다시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얀 색깔 그래프보다는 이렇게 왼쪽으로 흘러간 거 아니냐.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수요의 감소다. 다시 말해서 수요 곡선은 어떻게 갔다고 보는 것이냐. 왼쪽으로 갔다가 아래로. 그래서 좌하향 이동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수요량과 수요의 변화는 굉장히 시험에서는 많이 써먹는다 그랬는데 반드시 구별할 게 세 가지라 그랬죠. 첫 번째 수요량의 변화는 가격이 바뀐다 그랬죠.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수요의 변화는 가격이 바뀌는 거예요. 가격 이외의 것들이 바뀌는 거예요. 이외에 그렇죠. 소득이나 뭐 경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수요량의 변화는 가격이 바뀌니까 곡선 위에서만 왔다 갔다 한다. 위에서만. 그런데 수요의 변화는 가격 말고 다른 게 바뀌니까 곡선 위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예요. 곡선 자체가 어떻게 이동하느냐 그 이야기죠. 근데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간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한다고 하는 것이고 왼쪽으로 간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예요? 감소. 왜 그러냐? 이 그래프는 제가 의미가 아주 중요하다 그랬는데 자 의미 한번 따져보자고요. 그래프가 좀 복잡하긴 한데 자 여기 500원일 때를 기준으로 따질게요. 500원. 자 원래 수요 곡선은 여기까지 소비하니까 30개를 소비하는 겁니다. 그렇죠? D-는 여기까지 소비한다는 이야기니까 자 30개보다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쪽은 증가 맞아요. 그 다음에 D 더블 다시 왼쪽에 있는 놈이죠. 똑같은 500원일 때는 여기까지 소비하니까 30개보다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뭐 중간이니까 20개 어디 되겠는데 이 정도니까 왼쪽 그러면 당연히 감소다 그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횡축이 양이죠. 양이니까 그래프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당연히 무조건 증가죠. 그래서 오른쪽은 증가하고 왼쪽으로 간다 그러면 왼쪽으로 가면 증가요, 점점점 감소예요. 감소. 그래서 마이너스 10개, 마이너스 20개까지 감소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오른쪽은 증가, 왼쪽은 감소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상방 이동이 증가고 좌하방 이동이 감소다라고 할 때 상과 하가 대단히 의미가 있어서 외워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라 그랬죠. 나중에 공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는 공급의 증가는 우하향이다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공급의 감소는 좌상향이다라고 이야기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수의 공급은 상과 하가 바뀌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인지 한지를 기억해야 된다고요. 그럴 필요는 없다고요. 그럴 필요는 없다. 오른쪽은 증가, 왼쪽은 감소까지만 이해하시면 된다. 뭐 이제 공부가 좀 됐으니까 이야기할 수 있죠. 처음 듣는 분은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수요 공급이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균형. 이게 500원에 100개예요. 자 이제 지금 11, 12월 달에 들었던 분들 한번 잘 보세요. 자 수요가 증가했다. 오른쪽 이동했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면 균형이 여기서 1이 가죠. 균형이 어디로 갔어요? 우? 그 균형 이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지도 않지만 나오면 그리면 된다. 그려보면 외울 게 아니고 이해하셨나요? 공급이 증가는 당연히 우하로 가요. 공급을 증가시키면. 그러니까 이런 걸 분석 가능한 걸 뭐 하려고 외우냐. 머리 아파 죽겠는데. 오케이? 분석이 안 되는 걸 외워야죠. 분석 안 되는 거 많잖아요. 공법. 공법이 무슨 분석이 어디 있어. 분석이 그냥 외우는 거지. 참나 고생하시네요. 네, 참 어떻게 하세요 그거. 건축법에 나오는 숫자 그거 다 어떻게 외우세요? 네? 천막 끝선으로부터 2m 후퇴해라 건축선에서 1.5m 다 외우는 거예요? 미쳤어 진짜. 도로의 너비 뭐 깊이 다 외우는 겁니까? 2, 3분 6에서 2m냐 3m냐 깊이에 따라서 6m냐. 와 나 진짜 미쳤어. 이래 미쳤어. 웃자고 했는데 아무도 안 웃으니까 책이나 봐야지. 책 보죠. 책. 야 진짜 뭐 대단한 거예요. 훌륭하신 거죠. 근데 또 그런 고생이 또 나중에 또 돈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화끈하게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하루에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인데 자 동그라미 1번의 수요량의 변화죠. 지금 이제 81쪽 보고 계세요. 기억번에 자 수요 곡선 상위 부동산 가격이 변함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하는 부동산의 수요량이 변하는 것 그랬죠. 그래서 거기 가격 부동산 가격이 변한답니다. 거기 동그라미 가격. 그럴 때 니은번에 수요량의 변화란 수요 곡선상에서의 변화를 말한다. 그래서 곡선상에다가 동그라미.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그래프를 봐도 곡선상에서 왔다리 갔다리 E1, E2 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죠. 그래서 이런 걸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동그라미 이번에 수요의 변화죠. 기업번의 수요 곡선을 구할 때 일정하다고 보았던 부동산 가격이 외의 여러 조건이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부동산 가격 이외의 여러 조건이에요. 중 어느 하나라도 변하면 수요량이 변하면서 수요곡선 전체가 좌우로 이동하는데 이런 걸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 그래서 니은번에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보시면 디귿번의 밑에 줄 보면 뭐 수요량이 Q0에서 Q2로 감소하여 수요곡선 전체가 우상향 좌하향으로 이동한다.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읽어보시면 증가 감소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릴 수 있는 게 여러분 그 앞쪽에서 79쪽 잠깐 가보세요. 79쪽. 79쪽에 가시면 이제 수요 함수라고 있죠. 이제 왜 뭐 이야기를 안 하냐 하면 뭐 의미도 없고 영어로 자꾸 써져 있으니까 이제 큰 의미가 여러분들이 선입견 가지니까 뭐 이거 뭐 되게 어렵네라고 생각할까 봐서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 dx가 뭐냐 하면은 그 량이에요. 량. x의 량. 수요량은 뭐의 함수이냐? 이게 펑션 함수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갈아보니까 혹시 거기 가격이라고 있나요? 있어요? 혹시 소득 있어요?
경기나 이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아무튼 뭐 많이 있죠, 거기. 예, 많이 있는데 보세요. 방금 우리가 했는데 이 수요량하고 가격 사이의 관계를 뭐라 그랬느냐? 수요량의 변화라 그랬고 방금 했잖아, 여기. 예? 수요량하고 가격 사이의 관계라니까요. 예, 그다음에 이 수요량하고 가격 이외의 변수와의 관계를 뭐라 그랬느냐? 수요의 변화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 함수를 이야기는 제가 안 드렸지만 여기서 따로따로 분석했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하신 거예요? 뭐 나열한 거 이건 뭐 할 건데 안 나와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설명했으니까 이해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 dx하고 가격과의 관계를 그걸 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x제 가격.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좀 더 정확하게 이제 보신 거죠. 82쪽에 가시면 동그라미 3번에 자 수요의 변화 요인이다라고 돼 있죠. 여러분 거기 제목이 뭐라고요?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요, 수요의 변화 요인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딱 보면 느낌이 올 텐데 기업권의 소득의 변화다. 소득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냐 감소냐 그걸 묻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련재와의 가격 변화이다, 뭐 소비자 예상이다, 뭐 등등등이 쭉 나오는데 요거는 서둘러서 될 일은 아니니까 잠깐 쉬었다 하죠. 뭐. 예, 잠깐 쉬었다 뵙겠습니다. 예.